서울 강남의 중심에 우뚝 선 강화타워는 아침 햇빛을 받아 유리벽이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 45층 면접 대기실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 드나드는 공간이었고 수많은 청년들의 마지막 희망이 걸린 장소였다. 지유는 손에 꼭 쥔 서류가 땀에 젖어 축축해진 것도 모른 채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흰 셔츠는 오래 입어 색이 약간 바랬고 스커트는 몇 번을 다려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주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또렷했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의 빛이 있었다. 대기실 앞 전광판에 다음 문구가 떴다. 신입기획본부 최종 면접 곧 시작합니다. 몇몇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흘끗 바라보았다. 지유는 조용히 손을 꼬아 잡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부산의 아동보육원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매일 새벽 편의점 알바를 뛰며 여기까지 왔다. 이 자리가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비서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기획본부 최종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불리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면접실로 들어온 순간 모든 지원자들은 숨을 삼켰다. 검은 대리석 바닥과 길게 뻗은 회의 테이블, 그리고 끝자리에 앉은 강도현 회장. 그는 대한민국 재계 3위인 강화그룹의 수장이자 냉혹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차가운 시선, 단정한 정장, 미동도 없는 표정.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존재감이 있었다.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두었다. 강 회장님, 오늘 최종 면접 대상자 명단입니다. 강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다음, 김지은 지원자. 지윤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녀는 일어나 테이블 앞에 조심히 다가갔다.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뚜렷하게 내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윤입니다. 강도현은 그녀의 서류를 집어들고 학력과 경력을 살폈다. 서울대 경영학과, 장학금 수혜, 성적 우수, 나쁘지 않군. 칭찬 같지 않은 말투였다. 이어지는 질문은 예리했다. 가정 배경은 어떻게 되죠? 지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답했다. 저는 부산의 아동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순간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일부는 놀란 듯, 일부는 우습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강도현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부모도 모른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강도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렸다. 능력으로 증명한다. 모두가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회사는 출신 배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의 기반은 가정에서 오니까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지윤의 가슴을 찢고 지나갔다. 지윤은 고개를 숙일 수도, 당당히 맞설 수도 없었다. 다만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현은 냉정하게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난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동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류가 회의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며 펼쳐졌다. 그 순간 한 장의 종이가 강도현의 시야에 들어왔다. 출생신고서. 모 서류니. 강도현의 눈이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이 헬스하게 변했다. 그는 무언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움켜쥐었다. 지윤은 놀라 그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도현은 목소리를 잃은 듯한 얼굴로 겨우 말을 짜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서른이요. 저는 어머니를 본 적 없지만 출생신고서에 그 이름이. 말을 잇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묶였다. 강도현의 눈동자가 떨렸다.
서륜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지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도 잡지 못했다. 잠시 후 강도연은 비서에게 말했다. 면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나가세요.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지유는 어둡게 가라앉은 회장 앞에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강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쥔 채 흘러나오는 말처럼 속삭였다. 윤희야, 정말 너의. 지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뒤집히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회의실이 조용히 닫힌 후에도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유는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꿋꿋이 서 있었고 강도연은 출생신고서를 손에 쥔 채 움직일 줄 몰랐다. 그의 눈은 어디론가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이미 과거로 깊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김진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유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왜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 서륜이 씨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습니까? 내 출생 직후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강도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 안에서 수십 년 묵은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비서가 문을 두드려 회장님, 다음 면접 일정이 하고 조심스레 말했다. 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면접은 전부 취소하세요. 비서는 놀랐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문을 닫았다. 강도연은 다시 지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그리고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혼란에 빠진 사람의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지윤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도연은 의자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오래전 겨울, 인천의 허름한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등록금도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엔 중고서적을 팔아 연명하는 삶이었다.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반지하 방 앞에는 언제나 따뜻한 냄새가 풍겼다. 서륜이, 그녀는 집주인의 딸이었고 늘 밝고 다정한 미소를 짓던 20살의 젊은 여인이었다. 첫 만남은 그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이었다.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윤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까지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어머니가 남은 반찬 있으니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내민 작은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도톰한 계란말이, 데운 간장 불고기, 집 냄새가 나는 미역국. 가난에 익숙해진 도현에게는 너무 낯설고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종종 그의 방 앞에 도시락을 두고 갔다. 어떤 날은 손수잔 장갑을 건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대신 출력해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녀의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작고 따뜻한 불씨가 조금씩 피어올랐다. 둘은 종종 반지하 계단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미래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삶에 대해. 그때마다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도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밤 그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윤희의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그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 딸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야? 너 같은 놈이 우리 집딸이랑 어울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도현은 당황해 변명했지만 그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윤희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욕했다. 내 놈들은 결국 딸을 이용해서 신세 벗어나려는 것들이지. 가난한 것들은 다 똑같아.
그 말은 도현의 자존심을 지식였다. 그는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다. 그때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윤희가 울며 그를 뒤따라 나왔다. 도현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현은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는 자존심이 부서진 채 차갑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게. 성공해서 떳떳하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는 눈발 사이로 걸어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일과 공부에만 매달렸다. 오직 성분만이, 복수와 증명이 그의 삶을 지탱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윤희를 찾아가려 했을 때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이웃들은 가족이 급히 이사를 갔다고만 말했다. 어디로 갔는지도, 왜 떠났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바쁜 삶에 쫓겨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희미한 상처는 흐르듯 계속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지윤이 나간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혹시 정말 너의 딸일까? 과거를 억누르고 살아온 수십 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류 이 이름 하나가 그의 삶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후회, 슬픔,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지윤의 존재는 갑자기 그의 모든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강도현은 긴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노트북의 화면도 창밖의 서울 풍경도 더 이상 그의 시선을 붙잡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한 이름으로 가득했다. 서른이. 마치 손끝으로 만지면 다시 부서질 것 같은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쩌면 서윤이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렇다면 왜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지? 왜 윤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지?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비서에게 지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지인 씨는 오늘 면접 이후 바로 귀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명령했다. 인사팀의 말에 그녀를 인턴으로 임시 채용하도록 하세요. 내 허가라고 전하세요. 비서는 순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윤은 강화그룹 인사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비록 면접 당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해 사무실 불을 켰고 늦은 밤까지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회사의 시선은 냉담했다. 저 사람 아동보육원 출신이라면서 어떻게 인턴 자리를 얻었지? 혹시 회장님이 수군거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갔다. 지윤은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아팠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이미 익숙해. 버티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강도현. 그는 직접 나설 수 없었다. 자신이 움직이면 의혹이 더 커지고 지윤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감정을 견뎌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그는 본관을 돌아보던 중 인사팀 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는 지윤이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에 엎드려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들었는지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책상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고 그 정이 잔뜩 들어간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윤희의 모습과 겹쳐보였다. 불 꺼진 반지하 방에서 홀로 공부하던 윤희.
밤늦게 도시락을 싸서 그의 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가던 모습. 자신보다 먼저 피곤해 보이던 그녀의 얼굴. 가슴이 조여들 듯 아팠다. 지유는 잠에서 깨어난 듯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녀는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늦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보고서 마감이 내일 오전이라서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성실하군요. 한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빙판 같은 차가움 대신 묘한 따뜻함이 스쳤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등을 돌렸다. 그리고 떠나기 전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좀 늦게 출근해도 좋습니다. 그 말은 사소한 배려 같았지만 지윤에게는 이상하게 가슴을 찌르는 감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다르게 굴까? 그날 면접에서 냉혹하게 말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을까? 그녀는 의문을 품은 채 밤늦은 회사 복도를 걸어 나섰다. 며칠 후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다. 이름도 없는 하얀 봉투. 조용히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강도연은 봉투를 손에 쥐자마자 가슴이 미친 듯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속에는 단 한 장의 종이. 그는 종이를 읽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번역 관계 가능성 99.998%. 문장이 종이에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깔끔한 인쇄 서명과 검사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지유는 정말 그의 딸이었다. 서륜이가 홀로 낳았고 혼자 키울 수도 없어서 보육원에 보냈다는 사실.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유는 얼마나 긴 세월을 홀로 견뎌왔을까? 앉아있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회사의 최고층 사무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낮게 속삭였다. 은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지윤아, 그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지윤이 자신을 받아줄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할까? 그의 마음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정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죄책감 어린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갈등과 슬픔을 깨트리는 사건이 곧 닥쳐오고 있었다. 그를 시험할, 그리고 지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회사 내부의 어둠. 그 불길한 전조가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화그룹 내에서 조용히 퍼지는 소문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조약돌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기획본부 인사팀에 새로 들어온 인턴, 김진. 이름도 낯설고 배경도 모호한 그 소녀가 어떻게 회장의 직접 지시로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면 상상하고 상상은 곧 확신이 되었다. 회장님이 유난히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도 돌았고 그녀가 특별한 인맥으로 들어왔다는 루머도 빠르게 퍼졌다. 그 중심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최진수 부사장. 강화그룹의 실세 중 하나인 그는 오래전부터 강도연 회장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냉철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선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남한가로 통했다. 그는 최근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고 내부 권력 구조를 조금씩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사팀 팀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김준이라는 인턴, 그 아이 신상 조사해봤습니까? 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회장님 직속 지시로 채용된 인재라. 감히 더 이상은. 최 부사장은 책상에 손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모든 인재는 검증이 필요하죠.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인물일수록. 며칠 후 회사 내부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 기밀 문서 일부가 예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었고 보안팀은 즉시 경로 추적에 나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종 접속자는 김지은의 아이디로 기록되어 있었다.
인사팀 전산 계정이 새벽 시간대에 로그인되어 있었고 회사 외부로 중요 문건이 전송된 흔적이 있었다. 보안팀은 곧바로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경영진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 지은도 불려 나갔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녀는 그날 면접장과는 또 다른 냉기 속에서 숨을 죽였다. 강도현 회장은 침묵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임원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새 부사장은 첫 질문을 던졌다. 김지은 씨, 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지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 없습니다. 그 시간엔 회사에 있지도 않았고 제 계정은 누가 썼는지조차. 그 말을 끊고 최 부사장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올렸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분명합니다. 당신 아이디, 당신 IP, 그리고 당신 계정에서 전송된 파일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절박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마디만 해주면 됐다. 그가 진실을 말해주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문 채 단지 손끝만이 떨리고 있었다. 지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무런 힘도 보호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지 않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영진은 짧은 협의 후 인턴 자격 정지 및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창처럼 꽂혀왔다. 속삭이는 소리, 비웃는 입꼬리, 조용한 냉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회사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는 흐린 하늘이 보렸다. 서울의 겨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다. 잠시 후 강도현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진 씨를 내 방으로 부르세요. 단둘이. 지윤이 들어섰을 때 사무실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회장님이시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지기 직전의 댐 같았다. 강도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널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 지유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지켜주는 건 침묵이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전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봐준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나중에라도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혼자였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고. 문이 닫히고 나서도 강도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윤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 지은의 뒷모습이 겹쳐 보이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죄값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이 떠날 준비를 하던 그 시각, 또 다른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강화그룹 내부의 정보 유출 사건은 언론에까지 번져나갔다. 처음엔 소규모 경제지에 실렸던 단신 뉴스였지만 곧이어 주요 언론사들이 다투듯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극적이고 문장은 단정적이었다. 강화그룹 내부 고위 문서 유출, 주범은 신원불명의 인턴, 회장의 특별 채용 인턴, 알고 보니 보류곤 출신, 정체불명의 인턴, 강화그룹 흔드나. 김지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모두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엔 꽃 사진이 유출되었다.
이 아이야, 인사팀 옆자리. 회장이랑 무슨 사이길래 바로 인턴으로 들어온 거지. 얼굴은 평범하던데 이런 데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댓글에는 조롱과 비난, 멀씨가 뒤섞여 있었다. 지유는 회사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 걸지 않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인사팀장에게 호출을 받은 지유는 한 장의 문서를 건네받았다. 자필 서명이 필요한 잦은 사퇴서였다. 공식 징계 전에 스스로 나가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직 정고, 다른 곳에서도 기회는 있을 겁니다. 팀장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지유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끝인가? 모든 걸 감내하고 견디고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나 그녀는 펜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진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팀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강도현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봉투를 받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파일은 보안팀의 정정 보고입니다. 김지은 인터넷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이지? 왜 이걸 이제야 가져왔어? 비서는 당황하며 말했다. 초기 보고에는 단순 접속 기록만 확인되었고 지금은 정밀 분석에서 외부 IP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경영진 회의실로 달려갔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원 참석이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날 오후 강화그룹 경영진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안팀의 책임자가 나와 정정보고를 발표했다. 김지은 인터넷 계정은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3일 전 외부 IP 주소에서 비인가 접근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 본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내부 시스템을 통한 고의적인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도현 회장이 조용히 일어섰다. 지금까지 김지은 인턴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모든 추측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지은은 나의 딸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20여 년 전 내가 어리석게 놓쳐버린 사람에게서 태어난 내 아이입니다.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고 이제야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내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리려 했다니 부끄럽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최진수 부사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누군가는 입을 비죽이며 속삭였다. 이게 무슨 드라마야. 하지만 강도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윤을 부르도록 했다. 지윤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 따뜻한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널 믿을 차례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지만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믿고 싶은 마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우고 싶어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함께 싸우자. 그 순간 문 앞에서 보안팀장이 다시 달려왔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해킹 경로 중 하나가 제 부사장의 개인 이메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진수 부사장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야.
하지만 증거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언론에도 즉시 공지됐다. 강화그룹 기밀 유출건, 내부 고위 임원 연루 의혹 확인 중.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유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힐 증인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화그룹의 정문 앞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임원 연루 기밀 유출 사건, 회장의 숨겨진 딸 등장이라는 헤드라인은 하루아침에 전국을 뜨겁게 달궜고 회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부 조사는 곧장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에는 김지은 인턴과 최진수 부사장이 있었다. 증거는 하나둘씩 쌓여갔다. 일부 IP의 접속 경로, 최 부사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가상계정 메모, 사라진 서버 로그 파일들, 그 모든 흔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진수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건 조작이야. 회장이 자신의 사생활을 덮기 위해 날 희생양으로 삼는 거야. 그는 고성으로 회의실을 뒤흔들었고 몇몇 임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단연간 함께 일해온 충성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김지윤은 오히려 더욱 조용했다. 이제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사위원회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딸이기 전에 이 회사의 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섰고 이번 사건 또한 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서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유는 눈을 들었다. 왜냐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제 출신이 보류권이고 제가 가진 배경이 없음이란 이유만으로 누구도 저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사 위원들의 가슴에 작게 파문을 일으켰다. 더는 가난이 무명이 진실을 가릴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한편 강도연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사생활을 두고 끝없는 추측을 쏟아냈고 일부 주주들은 회장의 판단력에 문제 있다며 비상총회를 요구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하며 지은과 관련된 과거 문건도 하나하나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비서실에서 오래된 보관함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자신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 받았던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다 열어보지 못한 그 봉투는 세월 속에서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또렷했다. 윤희가. 그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아기 사진이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과 나의 아이예요.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매일 후회했고 매일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아이만은 당신과 닮은 눈을 가졌기에 나는 매일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읽고 난 뒤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그의 손엔 사진 속 갓난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윤희가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 며칠 후 김지윤은 회사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복직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은 공문을 통해 유출 사건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발표했고 최 부사장은 공식 조사 결과 발표 전 자택대기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유는 복직 후 첫 출근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의 뒷말을 들었다. 그래도 회장 딸이라니까 살았지. 평범한 애였으면 벌써 잘렸을걸. 그 말에 지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실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강 회장과 독대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지은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게 묻고 싶다. 이 회사를 너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볼 생각이 있느냐?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는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 안엔 나의 어리석음도 너의 어머니의 희생도 깃들어 있지. 난 이제 더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지은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회사를 바꿔야 한다면 그게 저라면 엄마처럼 악한 사람들도 말 못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강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날 저녁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하나의 공지문이 올라왔다. 김지은 인턴, 차기 사회공헌 사업 기획 담당으로 정식 발령.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불쌍한 인턴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구성원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회사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다. 하지만 폭풍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 최진수는 여전히 조사를 받으며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 언론과 주주들, 정치권의 인맥을 이용해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카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카드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김지은과 강화그룹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무너지지 말자. 엄마도, 나도, 그 누구도 이제 다시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김지은이 사회공헌 사업 기획 담당으로 정식 발령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바삐 움직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강화그룹의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섰다. 복지 장학금, 지역 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IT 교육 지원 사업. 그녀의 아이디어는 생기 넘쳤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점점 호감이 쌓여갔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달랐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회장의 숨겨진 딸, 배경으로 기회를 잡은 인물이라는 프레임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대형 경제지 일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강화그룹 신임 임원, 가짜 이력서 유혹, 서울대 학력도 거짓. 그녀의 졸업 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다. 기사는 근거 없는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전했고 다른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지은 2조, 강화그룹 거짓말이라는 키워드가 올랐다. 지윤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홍보팀과 비서실에서 몰려든 전화를 감당해야 했다. 지윤 씨, 해명 자료가 필요해요. 학교에서 공식 입장을 받았나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악의적인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컴퓨터를 켜고 서울대 학사관리팀에 직접 문의 메일을 보냈다. 정식 졸업증명서 원본과 인증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강화그룹은 공식 홈페이지에 졸업증명서와 입학, 졸업일자가 명시된 공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기사 댓글에는 여전히 비난이 쏟아졌다. 배경 좋은 애들은 뭘 해도 봐주는구나.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지 다 망가졌네. 이제 와서 증명서 낸다고 믿어줄까? 지유는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일부의 소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랍니다. 긴급한 안건이라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곳엔 이미 몇몇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강도현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은아, 앉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강 회장은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모두에게 돌렸다. 그건 최진수 전 부사장이 언론에 보낸 고발장 사본이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 회장이 김지은을 자신의 딸로 인정하게 된 것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이미지 세탁을 위한 런출에 불과하며 김지은은 실제로 외부 업체를 통해 익사 서류를 조작한 인물이며 현재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은 전부 이장 프로젝트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문서였다. 그러나 최진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김지은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했으며 그중 일부가 회장 지시로 조작된 정황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저게 전부 거짓입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을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말해라. 지금부터는 내가 아닌 내가 이겨내야 할 싸움이다. 지은은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약과를 졸업했고 모든 서류는 직접 제출했습니다. 복지사업도 제 아이디어였고 단 한 줄도 거짓 없이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믿기 싫은 사람에겐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의미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녀는 임원진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여기 왔냐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들려오네요. 제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든 세상은 어쩌면 모두가 공범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홍보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이건 조언이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론도 바뀌고 진실도 드러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숨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보다 무서운 건 침묵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 압니다. 전 그런 사람들 대신 버티고 싶어. 강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며칠 뒤 한 독립 언론사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최진수, 외부 해커 고령 정황 포착, 메일 서버 해킹 지시한 녹취 공개. 녹취에는 분명히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서버 흔적만 지우면 돼. 김지은 걸로 덮어. 회장도 곧 물러날 거야. 이 보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대형 방송사들이 일제히 해당 보도를 인용했고 주식시장도 요동쳤다. 이틀 후 검찰은 최진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강화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김지은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늘도 아닌 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이름이 되었다. 강화그룹 기자회견 이후 김지은의 이름은 다시 언론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스캔들이 아닌 당당하게 맞선 사람으로서였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지은 진실, 녹취록 반전, 강화그룹 복지 프로젝트라는 키워드가 올라왔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응원했지만 지은은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로 복고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책상에 앉아 일했다. 며칠 후 회장실로 호출받은 그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강도현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만들고 싶어 했던 프로젝트라. 그땐 아무런 여유도 방법도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지. 서류철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람꽃 재단 세상에 뿌리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집. 지은은 손끝으로 제목을 천천히 짚었다. 이게 엄마가 남긴 거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보면서 그녀를 다시 보는 기분이야. 그 순수함과 강함이 닮아 있지. 이제 내가 이걸 완성해줬으면 한다. 지우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오래돼 누렇게 변했지만 그 속엔 명확한 방향이 담겨 있었다. 보육원 퇴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직업훈련센터, 심리 상담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금. 그녀는 눈을 들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듬해 봄, 바람꽃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지윤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강화그룹은 초기 설립 자금을 전액 후원했다. 출범식은 서울 외곽의 작은 문화회관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그날의 영상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기부를 약속하는 기업들이 나타났고 젊은이들이 직접 자원봉사 신청서를 보내왔다. 그녀는 직접 각 지역의 보육원을 방문했다. 한 아이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도 여기서 컸어? 지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표정을 보며 지유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더 이상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 복지 기관과의 충돌, 지역 정치인의 반발, 예상치 못한 예산 문제. 그녀는 다시 싸움의 한가운데에 섰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사람은 언제나 저항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 어느 날, 지역 행정청 고위 공무원과의 미팅 자리에서 누군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 분이 의욕은 넘치지만 이 바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지유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뜻이 없으면 좋은 결과는 더더욱 생기지 않죠.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기 전 또박또박 덧붙였다. 저는 여기까지 두려움으로 온 게 아닙니다. 희망으로 왔고 희망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바람꽃 재단의 첫 입주 청년이 결정되던 날, 지유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들의 프로필을 하나씩 살폈다. 어떤 청년은 기술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고, 어떤 청년은 미혼모가 되었으며, 또 어떤 청년은 교정시설을 경험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밤중 사무실을 나서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회장님 병세가 악화되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녀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 도착하자 강도현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인상이 남아 있었다. 지윤이 손을 잡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잘 하고 있구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가르쳐주신 대로 해볼게요. 강도현은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희, 또 기뻐할 거라. 그 말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심장 모니터에서 평평한 선이 울렸다. 며칠 후 강화그룹 본사 로비에는 조용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검은 천 위에는 강도현의 유품과 함께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0명의 삶을 바꾼다. 김지윤은 그 앞에 서서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바람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누군가를 믿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 상처를 넘어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의 힘. 바람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람꽃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점차 실적과 수치로 옮겨갔다. 몇몇 미디어는 재단의 급속한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김지윤은 그럴수록 더 조용히, 더 낮게 일했다. 화려한 홍보보다 현장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단의 재무 담당이었던 차상우 팀장이 모금 자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혹의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상한 지출 내역. 지윤은 직접 조사를 명령했고 며칠 후 차상우는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지은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곧 다시 채워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지윤은 말없이 그의 고개 숙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람꽃 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고 초기 인재 중 하나로 꼽히는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 돈은 누군가의 희망이었어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차상우가 언론에 기밀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용한 돈의 일부는 이사장의 지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김지은과 고 강도현 회장 사이의 관계까지 언급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바람꽃 이사장의 두 얼굴. 회장 딸, 특혜 논란. 제목들은 자극적이고 여론은 또다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재단 후원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보류했다. 조직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어떤 직원은 사직서를 냈고 어떤 직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지윤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회의실 벽에는 각 지역센터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엔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언니, 고마워. 다음엔 제가 꼭 선생님이 될게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믿어준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벽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틀 후 이사회를 소집한 김지윤은 모든 임원 앞에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켰고 몇 장의 사진과 문서를 띄웠다. 어린 시절 부산의 보육원, 장학금 수혜자 명단, 그리고 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 저는 고 서윤이의 딸이며 강도현 회장의 친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저를 홀로 낳고 떠났고 저는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이 사실은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확인하셨고 생전에 저를 지켜보며 미안함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몇몇 임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이 배경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말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차상우 팀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음을 맹세합니다. 그는 조직을 배신했고 재단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지윤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저와 함께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이 자리를 내려놓을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지은 이사장님, 우리는 당신을 처음부터 실적으로 바랐습니다. 오늘 이 자백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줍니다.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또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재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상기하게 되네요. 한 사람의 진심이 조직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지유는 병원 안을 가기 위해 재단 입주 청년 중 한 명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 창우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 뉴스에 나왔죠. 멋졌어요. 지윤은 잠시 놀랐다. 그래, 뉴스 봤구나. 창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언니도 우리랑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랑 똑같네요. 그게 더 좋았어요. 지유는 순간 목이 메었다. 고마워, 창우야. 정말 고마워. 그녀는 창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바람꽃은 그림자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묵묵히 다시 피어나는 법이었다. 그 해봄, 바람꽃재단은 창립 2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지역협력기관, 그리고 시민 수백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김지은 이사장이 무대에 올랐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2년 전 바람꽃재단은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방엔 책상 하나, 노트북 하나, 그리고 꿈이 하나 있었죠.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이 미소 지었다. 그 꿈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지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대 아래 이제는 대학생이 된 장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를 처음 알아본 교사와 지력 봉사자들도 있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믿음을 잃을 뻔했고 좌절 앞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담담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이 어느 누구도 외면받지 않는 세상으로 이어지리라는 거요. 박수가 터졌다. 길지 않은 연설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말들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줍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사장님, 이거 작년 장학금으로 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유는 봉투를 받아 펼쳤다. 그 안엔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묻은 신발, 해맑은 얼굴, 그리고 등 뒤로 피어있는 하얀 들꽃 한 송이.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말 예쁘다.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글쎄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던 꽃이었어요. 지유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꽃. 그게 바로 바람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혼자 강화산 근처에 위치한 작은 묘지를 찾았다. 그곳엔 어머니 서윤이와 아버지 강도현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엄마, 아빠, 잘 계시죠? 그녀는 묵묵히 꽃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고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요즘엔 바람꽃 재단 일이 좀 바빠요. 장학금 신청도 늘고 새로운 지력센터도 생겼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 어렸을 땐 얘 날 떠났는지 몰라서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거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아빠, 당신을 원망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날 안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용서는 가장 큰 용기다. 그 말,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메모 하나를 놓았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들이 남긴 사랑,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만날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지유는 한 지방 도시의 고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은 바람꽃재단이 새로 개설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청소년들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의 과거와 선택들에 대해 조심스레 들려주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소녀가 용기 내어 물었다. 이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멋졌나요? 지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많이 무너졌고, 많이 울었고,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어.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바람꽃 배지를 보며 말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손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바깥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다. 빛은 반짝이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아이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 사람은 단지 성공한 누군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이라는 것을. 몇 달 뒤 바람꽃재단은 공식적으로 강도현 기념 장학금을 신설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각 지역에는 서른이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김지우는 점점 더 앞에 나서기보단 뒤에서 팀을 이끄는 역할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소리보다 따뜻함이 오래 남는다는 걸 배웠다. 그녀의 책상 위엔 여전히 그날 받은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흙 묻은 신발, 해맑은 미소, 그리고 하얀 들꽃. 김지우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흔들려도 괜찮아. 우린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섰다. 밖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마치 봄이 다시 한번 시작되려는 듯이.